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3년 7월 12일 오후 1시 20분 대전 112 신고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생일 안 지나서 만 17살이에요. 만약에 학생이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자백하면 그래도 감형받아서 징역 5년 받는 거 맞죠? 상당히 앳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장난 전화라기엔 긴장한 듯 목소리에 떨림도 느껴졌고요. 신고센터에선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차분히 질문을 건넵니다. 신고자님, 저희가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거든요. 혹시 어디에 계신가요? 순간 수화기 넘어 헉! 겁먹은 듯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장난 전화다. 제발 오지 말라. 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겨졌죠. 경찰은 즉각 핸드폰 GPS를 통해 발신지를 확인했고요. 경찰이 출동 준비를 하려던 그때 머지않아 한 여학생이 아버지 손에 이끌려 자백을 하겠다는 내용이 접수됩니다. 그게 바로 전화를 걸었던 박양이었어요. 이들이 경찰을 이끌고 간 곳은 월평동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박양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켜요. 책상과 침대 사이 이불이 덮여 있었는데 그걸 걷어내니 여학생 한 명이 쓰러져 있었죠. 경찰은 서둘러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약 7분 뒤에 구급대원이 도착을 했지만 여학생은 이미 심정지를 넘어 사후 강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지 최소 1시간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죠. 피해 여학생은 박양과 같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직 중인 친구 이양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는데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사리를 가지고 목을 졸랐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만으로 17살, 이 애띤 소녀들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의 악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 둘이 절친이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같은 반이 됐고 더 가까워졌죠.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를 주고받고 또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특별한 절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20일 전인 6월 23일 이양이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는 문자를 박양에게 보내게 돼요. 박양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손절을 당한 거잖아요. 충격과 분노가 치밀었고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애원도 해보고 협박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아예 이양에게 답이 오질 않더라고요. 결국 7월 12일 박양은 돌려줄 물건이 있다라는 핑계로 일단 이양의 집을 찾아가요. 초인종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박양이 아파트 계단 한쪽에 앉아서 멍하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얼마 후 집안에서 이양의 언니가 나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근데 그때 안에서 언뜻 이양의 목소리도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으면서도 나를 여태 외면한 거야? 여기에 박양의 분노가 폭발했죠. 이후 문을 막 부수듯이 두드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양이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잠깐의 대화를 나눠요. 근데 이게 잘 풀리지 않았는지 격렬한 언쟁에 급기야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양은 이양의 얼굴을 포함해서 몸 전신을 마구잡이로 때렸어요.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갑자기 이양의 목을 움켜쥐입니다. 이양이 숨을 쉬지 못해서 막 킥킥거렸죠. 그리고 얼굴이 터질 듯 벌겋게 변했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렇게 잠시 후 이양의 눈에 생기가 사라지면서 숨이 멎게 됩니다. 싸늘한 시신이 된 거예요. 이게 친구 박양이 집에 들어온 지 불과 30분 만에 벌어진 범행이었죠. 자, 여기까지 박양의 자백을 듣고 있던 경찰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손절당했다고 고3 여학생이 친구를 죽였다? 게다가요, 살인 후 박양의 행적은 더 의문스럽습니다. 먼저 그 죽은 이양의 핸드폰으로 언니한테
마치 살아있는 척 문자를 보내요. 연기를 한 거죠. 이제 그때 잠시나마 시간을 번 건데요. 이후에 이양의 핸드폰을 요기했고요. 또 자신의 것도 초기화합니다. 이건 분명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이 자백 외에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사건을 더 깊게 파고듭니다. 그렇게 서서히 두 사람의 진짜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사실 이들은 그냥 친구가 아닌 동성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쪽의 온도 차이가 극명했어요. 우선 피해자 이양에게 동성연애란 건 그저 사춘기 시절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면 박양은 맹목적일 정도로 애정을 갈구해요. 이전에도 다른 여자아이를 좋아한다면서 집착하고 스토킹을 했던 전력이 있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자신의 연인이다, 이양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양의 곁에 그 누구도 다가오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나눈 사소한 이야기까지 다 알려고 하는 굉장히 통제적인 면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양이 약속에 늦거나 자기한테 좀 소홀한다고 느껴지면 불같이 화를 내고 폭언에 욕설, 더 나아가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니 근데요. 그러다가도 금세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절절히 매달려요. 그렇게 둘은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죠. 그 사이에 이양은 당연히 점점 지쳐갔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통제받으면서 자존감도 떨어져요. 그런데 절벽에 몰렸음에도 끝내 박양을 버리진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폭력과 화해가 반복되는 가스라이팅 구조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한 거죠. 그러다 2022년 7월 24일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양이 약속 시간에 한 10분, 15분 정도 늦었대요. 근데 이때 박양이 만나자마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머리를 가격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여기에 이양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이 늘 그렇듯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죠. 근데 마침 이양이 그날의 일을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어두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차라리 머리를 맞고 피가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거야. 이걸 통해서 이양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다가 며칠 뒤에 방을 정리하던 엄마가 우연히 딸의 이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 내용 외에도 보니까 지금껏 딸이 당해온 폭력과 두려움, 또 절망감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요. 엄마 너무도 충격에 빠졌고 하루빨리 박양을 딸에게서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날 바로 학교 폭력 사건으로 공식 접수를 하게 돼요. 자, 지금 학폭이 접수된 거예요. 그런데 박양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양의 엄마한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여기서 더 하시면 선 넘으시는 겁니다. 저는 잃을 거 하나도 없고요. 그쪽이 지금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더 이상 하시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게요. 박양은요, 모든 걸 이양 탓으로 돌렸어요. 그 폭행을 자기가 한 것도 이양이 자기가 정신 차리고 싶다고 폭행을 해달라고 부탁한 거래요. 완전 궤변이죠. 결국 학교는 자체 조사를 한 끝에 8월 25일 처분을 내립니다. 일단 이양의 부모 요청에 따라 반이 분리되었고요. 박양에게는 1호 서면 사과 처분이 내려져요. 자, 1호 서면 사과 처분. 이건 지금 듣기만 해도 경미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한테 사과 편지 혹은 반성문을 전달하는 조치입니다. 실제로도 이게 이걸로 과연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느냐,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반도 분리시켰고 우리가 해줄 책임은 다 했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둘은 다른 반으로 분리가 됐죠? 근데 이동 수업을 할 때나 또 평소에 왔다 갔다 할 때 여전히 복도에서 마주칩니다. 그때마다 피해자 이양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거부를 했고 가족들도 애를 달래고 또 같이 여행도 가면서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던 2023년 3월 10일
박양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대뜸, 야, 너 학폭위원회에 나 왜 신고했어? 근데 이걸 들은 이양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엄마가 일기장을 보고 신고했다. 나는 관여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게 돼요. 이걸 들은 박양이 순간 안도합니다. 뭐야? 그럼 네가 나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박양이 또다시 우리 다시 만나보자 애원을 했고 결국 둘이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게 파국의 시작이었죠. 이후의 상황은 전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박양이 집착의 수위가요. 완전 도를 넘고요. 연락이 조금만 늦게 오면 죽여버려. 네가 자꾸 나를 세게 만든다. 이 멍청한 애야. 도움도 안 되는 병신 폭언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걸 들은 이양은 점점 더 위축되더니 그저 그냥 내가 너 화나게 해서 미안해. 연락 못해서 미안해. 기분 상하게 해서 미안해. 심지어 내가 병신이라 미안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맹목적인 자책 또 사과 속에서 아이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요. 사실 친한 친구들조차 쟤네 둘이 좀 불안한데 관계를 걱정했어요. 그리고 박양 제가 언젠가 널 해칠 것 같다 라면서 이양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고요. 하지만 결국 이양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박양과의 메신저에는 이양이 앞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마치 계약서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답 빨리 잘하기, 연락 빨리 보기, 감정대로 굴지 않기, 전화 잘 받기,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꼭 연락하기. 그런데 박양에게 이양은 감정 쓰레기통이었어요. 게다가 조금만 반항해도 어김없이 주먹이 날아왔고요. 아니 고3 동성 연인 간에 무슨 폭행이야. 전 이것조차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돈을 뜯어냈고 값비싼 선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양이 협박을 견디다 못해 가족 몰래 돈 벌려고 알바까지 했대요. 너무 버티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2023년 6월 23일에 이양이 마침내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만나지 말자 라는 문자를 보냈고 단호하게 연락을 끊어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박양은 완전히 광기 어린 집착을 시작합니다. 죽여버리겠다 협박도 막 했는데 어라? 이양에게서 답장이 없습니다. 전화도 받질 않고요. 예전과 좀 다른 모습인 거예요. 7월 6일 날에는 수백 통의 전화를 건 끝에 간신히 전화가 연결돼요. 근데 여기서 박양이 몸을 낮추더니 애원하고 다시 만나자고 설득합니다. 근데 이양이 그러기 싫다 거절을 하자 박양이 돌연 내가 널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 거다. 집착과 분노를 막 한데 모아서 폭발시키는 거죠. 그러다 7월 11일 박양이 우연히 학교에서 이양을 마주쳤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지냈어? 그런데 이날 충격적인 이야기가 돌아왔죠. 이양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배신감이 치밀었고 그날 밤 박양은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돌려줄 게 있어. 내일 갈게. 라는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물론 여기에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단둘이 만나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한테 돌아와라 라는 최후 통첩을 할 거고 만약 거부한다면 죽여버릴 생각이었습니다. 7월 12일 아침 10시 43분 이양의 아파트에 도착해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의 반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가 어디서 나 말고 남자친구를 만나? 당장 헤어져! 소리쳤지만 이양도 단호하게 집에서 나가라 라고 합니다. 순간 박양은 그녀의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이양이 버둥거렸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범행 직후 박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생각도 했대요. 근데 막상 죽음을 앞두고는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대신 증거를 없애기로 합니다. 그 피해자 언니한테 문자 보내두고 유심을 빼서 지하 차도에 던졌죠. 아이패드도 다 초기화시키려고 했지만 미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이양을 그대로 둔 채 아파트를 빠져나와 유유히 걸어요. 동시에 휴대폰으로 미성년자 살인, 형량 검색하고요. 112에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추적당할 게 무서워서 황급히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아버지가 강하게 설득을 하면서 자수를 하긴 했는데요. 뉘우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체포된 후 부모님한테 자기 SNS 계정을 비활성화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그 아이패드를 숨겨서 증거를 지워달라고 발악을 합니다. 하지만 끝내 경찰이 모든 걸 확보해서 그 아이패드, 박양의 아이패드를 복원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두 사람이 지난 4개월 동안 주고받은 1,700건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박양의 집착과 폭력, 가스라이팅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였죠. 작년인 2024년 1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건 당시 박양은 만 17세예요. 법정 미성년자죠. 그래서 소년 재판부로 넘겨졌는데요. 그녀는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합니다. 범행 직후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심폐소생술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변호사 측도 피해자한테 보낸 그런 무시무시한 문자는 청소년 연인 사이에 흔히 오갈 수 있는 말이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가족들도 두 애들이 워낙 절친이었다. 처음부터 결코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거듭니다. 사실요,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박양이 집에 어떻게 들어갔냐 이 경로였어요. 먼저 피해자 유족 측은 박양 얘가 무단으로 우리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 거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알고 보니까 박양 수첩에 그 도어록 비밀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걸 또 휴대폰으로 찍어서 저장해뒀고요. 그런데 경찰과 함께 자수하려고 박양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 양이 문을 나 열어준 거다라고 말하면서 또 나는 물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문을 열어준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어딘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데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판부는 박양이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우발적 살인이 인정됩니다. 이거에 따라서요. 플러스 자수를 했고 또 초범이었고 미성년자라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녀에게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이 선고되죠. 그런데 판결 직후 박양은 검찰보다 빠르게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선처를 호소하면서 반성문까지 제출했죠. 또 유족들한테도 편지를 보냈고요. 아니 그런데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죽길 바라신다면 지금 죽겠습니다. 이런 반협박성 문구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그냥 본인 형량을 줄이려는 얄팍한 술수 같죠. 2024년 6월에 항소심이 열렸는데 박양은 여전히 우발적인 범행이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반성하는 태도를 토대로 그저 감형만 기대하는 거죠. 여기서 2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냐? 이게 원심과 달랐습니다. 자, 범행 전에 수차례 피해자한테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살인의 고의성이 명백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우발성 살인이 성립되지 않아요. 원심을 파기하고 박양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죠. 자, 징역 15년. 이게 유족에겐 만족스러운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이제 17살이었으니까 만기 출소를 하게 된다면 30대 나이에 다시 사회로 돌아오겠죠. 참고로 1심 재판 당시 가해자 박양의 가족들이 유족에게 7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이걸 수령을 거부했어요. 돈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달랠 수 없는 거죠. 가족들은 딸을 죽인 범인 박양을 미워하는 동시에 또 자책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더 단호히 대응했다면 딸을 지킬 수 있을 거라며 후회하는 거예요. 피해자 이양은 박양을 만나기 전 누구보다 밝고 쾌활한 아이였습니다. 박양을 만나고 난 후 일상이 무너졌고 자존감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사망 며칠 전 엄마에게 이제 걱정하지 말라. 나는 괜찮아질 거다라며 웃어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끝내 어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 여기서
박양의 범행은 당연하지만 학교가, 사회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8월 18일 밤 11시 대전 중구 문화동의 한 가정집에서 갑자기 펑 하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집은 불길과 연기에 휩싸였죠. 당시 이 집에는 5명의 일가족이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요. 30대 부부와 또 각각 10살, 8살, 4살 된 아들 셋까지. 화재가 다 진압된 후 안타깝게도 이 현장에서는 총 4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아내와 3명의 아이들이었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가장이자 남편인 35살의 장기수. 그는 이날 귀가가 늦어서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 목격담에 의하면 장 씨는 퇴근을 하다가 불이 난 것을 발견한 듯해요. 그러면서 집안에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막 울부짖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려 했죠. 하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이제 경찰들이 불에 탄 가족들의 시신들을 이렇게 수거하는데 그 앞에서 나만 살아서 뭐합니까? 라고 크게 통곡했고요. 장 씨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 이 세 아들을 키우느라 밤낮 없이 배달 일을 했습니다. 아내 또한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알뜰살뜰 살림을 꾸렸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에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드디어 작은 연립주택 하나를 마련해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자기 집은 아니었고요. 재건축이 늦어져서 이사 전까지 여기에 임시로 새들어 살던 중이었죠. 우선 경찰은 화재의 원인을 추정합니다. 불이 난 곳이 지어진 지 25년이 넘은 꽤 오래된 고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곳곳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죠. 그중 하나가 누전 차단기였습니다. 남편 장 씨에 따르면 얼마 전에도 이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요. 일단 경찰은 이게 누전으로 인한 화재구나 라고 가능성을 두게 되죠.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밤에 선풍기를 켠 채 잠들고 그러다 누전으로 불이 난 걸까요? 한편 4구의 시신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사의 검안을 거쳐 장례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건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는 바로 대전 국과수 소속 법의관 서중석 소관입니다. 그는 마침 출근을 하던 길에 우연히 TV 뉴스를 통해서 이 화재 소식을 접했거든요. 근데 뉴스를 쭉 듣다가 그의 귀를 사로잡는 한 줄의 내용이 있었죠. 그건 바로 집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화재 현장에서 펑 소리가 난다는 건 스프레이 같은 게 폭발하는 상황이래요. 또는 완전히 밀폐된 장소에서 불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한여름의 주택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없었으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게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밀폐된 곳이 아닌데도 폭발음이 들렸다? 그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어딘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또 이때 마침 경찰이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전 국과수에다가 현장 감정을 의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과수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시신을 좀 부검해야 될 것 같지 않냐? 라고 수사관을 선택했죠. 다행히 이게 받아들여졌고 장례식장에 있던 시신은 곧장 부검실로 옮겨집니다. 그렇게 진행된 부검으로 드러난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먼저 겉으로 보기에 4구 시신은 화재 사건에서 보이는 모습과 흡사해요. 신체 많은 부분이 다 검게 타고 그을려 있었죠. 그런데 혈액을 채취해 보니까 뜻밖의 사실이 드러나는데 4구의 시신 모두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인 겁니다. 심지어 기도에 그을음도 없어요. 즉 이들이 불이 났을 때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인 거는요. 그럼 사망 원인이 화재가 아니라는 건데? 게다가 또 이상한 점은 이들의 위장에서 소량의 액상이 검출됐거든요. 근데 소장 하부는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랜 공복 상태에서 물만 마신 정도로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근데 분명 화재는 한밤중에 난 거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식사를 안 했다는 걸까? 여기서 가장 특이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아내 김 씨와 10살, 8살 된 두 아들의 위장에서는 독특한 냄새가 났어요. 알아보니 그건 청산가리 중독될 때 나는 냄새였죠. 즉각 독극물 검사했더니 예상은 적중했고요. 그렇게 국과수가 발표한 최종 부검 결과는 엄마 김 씨를 포함한 10살, 8살 아들 2명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물과 함께 청산가리를 마신 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 막내 아들의 사인은 달라요. 질식사의 가능성을 보인 거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가족은 분명 화재로 사망한 게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급변했어요. 이젠 뭔가 음독을 통한 자살인지 이게 확실히 타살인지 밝혀내야겠죠. 일단 사건 현장에서 어떠한 유서나 자살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인이 침입했다는 흔적도 없고요. 그래서 경찰은 원한 관계거나 또는 가까운 주변인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떠올리게 돼요. 그럼 가장 크게 의심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홀로 살아남은 장기수겠죠. 사실 수상한 정황이 있긴 했습니다. 이 범행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장기수가 6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름 아닌 재난 사망보험이었고요. 명의는 아내, 수의자는 장 씨였습니다. 본인이요. 이걸 들게 되면서 매달 내야 할 보험료가 28만 원 정도였는데 이 넉넉지 않은 장 씨의 수입을 비교했을 때 분명 적은 금액이 아니죠. 꽤 큰 금액이에요. 수상하죠. 하지만 이것 또한 어디까지나 정황일 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수사는 그리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최초 발화가 됐을 당시 이걸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집 주변에 CCTV도 없고요. 사건 당일 장 씨가 집에 늦게 귀가했다고 했는데 그 동선을 파악하는 것도 경찰은 애를 먹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끈질기게 탐문 수사를 했고 그러던 중 그가 일하는 배달업체 사무실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됩니다. 이 장기수가 인터넷에다가 극단적 선택 카페를 들어갔고 거기서 청산가리를 구입한 사실이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경찰이 가서 당신 청산가리 이거 왜 구매했냐 라고 추궁했죠. 그랬더니 장기수가 하는 말이 내가 삶이 힘들어서 내가 죽으려고 산 거다 라고 말합니다. 아 그래? 그러려던 사람이 몇 달 전에 보험을 왜 가입했지? 장기수는 여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이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죠. 아내 김 씨와 장기수는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10년 정도 이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사이는 좋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던 2000년 장기수는 오산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곳은 장기수의 매형이 소유하던 곳이었어요. 당시 그는 대전에다가 가족을 둔 채 오산에 와서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바로 내연녀 김 씨였죠. 김 씨는 이혼한 상태였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면서 친해지다가 결국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 만 겁니다. 그렇게 내연 관계가 시작됐지만 사실 둘이 얼마 못 가서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장기수가 오산 생활 접고 가족이 있는 대전 집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었죠. 이쯤 장기수는 새로 시작한 음식점 사업에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아내와 이혼까지 한다? 그럼 더욱더 처지가 난처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걸 택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내연 관계를 정리한 것도 아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2005년 6월 장기수는 끝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고 말아요. 근데 이제 아내에겐 이렇게 말했죠. 나도 기러기 아빠로 따로 있다 보니 외로워서 잠깐 만난 거다. 이젠 다 정리됐다. 겨우겨우 위태로운 부부 사이를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인 행동이 좀 기가 차요. 내연녀 김 씨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진지한 관계를 사귀어보자고 막 설득하는 거예요.
뭐 이래. 당연히 아내한테 걸렸으면 관계를 청산하는 게 맞는데. 근데 또 내연녀 김씨가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남자가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죠. 아이도 셋까지 있죠. 이 모든 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럼 이때 장기수는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자신에게 그 짐, 혹처럼 느껴지는 가족이 없으면, 그리고 돈이 생기면 김씨와 내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의 회로가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없어지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 그렇게 장기수는 아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을 했고 가족 모두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화재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탈 생각이었죠.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죽음, 약, 강력수면제, 마취제 이런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검색했어요. 심지어 청부살인 사이트까지 찾아봤고요. 마침내 막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청산가리를 구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청산가리를 작은 필름통에 넣어가지고 차 안에, 승용차 안에 보관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정한 범행일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죠. 그러니까 집이 좀 오래됐으니까 전기 합선에 의해서 화재가 났다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소식이 있는 날은 8월 18일. 범행 하루 전인 17일 저녁, 그는 차에 보관 중이던 청산가리가 든 필름통을 몰래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한 손엔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청산가리와 케이크. 얘들아, 아빠가 케이크 사왔어.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장기수가 촛불을 켜고 애들과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아니 이게 뭐 죽기 전 마지막 선물이다 뭐 이런 건가요? 너무 가슴 아파요. 잠시 후 아이들이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내와도 단란하게 소주 한 잔을 기울였어요. 함께 목욕도 했고요. 그렇게 화목한 시간을 보낸 바로 다음 날 8월 18일 비가 오기로 한 그날 아침 8시입니다. 장기수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보니까 먼저 일어난 아내가 새 아들 아침 식사 준비로 막 바빴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그는 냉장고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물병 하나를 꺼내요. 이 물이 뭐였냐면은 아내가 평소 아이들 건강에 좋으라고 약수터에서 떠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아이들한테 얘들아 공복에 이 약수터물 마셔야 돼 했었던 거예요. 그걸 장기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컵에 자신의 물을 따랐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벌컥벌컥 들이켰죠. 그 다음 잽싸게 돌아서 그 물통 안에다가 청산가리를 털어 넣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통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는 여보, 나 먼저 출근할게. 서둘러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아내와 아이들의 행동을 살폈어요. 저 물을 먹어야 죽을 테니까요. 아내는 잠시 후 별다른 의심 없이 물병에 든 물을 4개의 컵에 나눠서 따랐어요. 그리고 아들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야, 공복에 마셔야 돼. 이후 자신도 꿀꺽꿀꺽 물을 마십니다. 거의 동시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물을 마셨고요. 그리고 잠시 후 아내와 두 아들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쓰러져요. 이때 장기수는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10분쯤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집 안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딱 밖에 나가서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다 끝났겠지? 여기고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아직 물을 마시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막내는 갑자기 엄마와 형들이 다 쓰러지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아빠가 잠시 후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됐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장기수는 너무 비정했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에게 다가가서 두 손으로 아이의 목을 감쌌고 그대로 힘껏 힘을 주더니 살해하고 맙니다. 그날 장기수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태연히 일을 했어요. 이때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아내에게 3번 전화를 걸고 또 집 전화로 3번 전화를 걸죠. 왜 그랬겠어요? 피해자들이 그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내기 위함이었죠.
어느덧 시간이 지나 저녁 8시 20분. 장기수는 퇴근을 해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다 사망해 있었죠. 거실 곳곳과 아이들의 시신 위에다가 신호를 뿌립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밖으로 나왔죠. 이때 그가 얼마나 악랄했냐면요. 나중에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를 대비해서 시신의 위치도 바꿔놔요. 그 아내가 화재가 났을 때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아들을 품에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시신의 위치를 바꿔둔 거예요. 그렇게 불이 훨훨 타는 동안 장기수는 인근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습니다. 화재가 좀 더 커지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퇴근하고 돌아온 척 하려는 거였죠. 그렇게 밤 10시 40분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일가족을 살해한 장기수.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근데 검찰이 양형이 이건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2심은 이걸 받아들였고 결국 장기수에게 사형이 선고되죠. 그가 불복해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06년 그에게 사형을 확정합니다. 당시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은 장씨 범행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내연녀와의 관계 복원을 위해 돈이 필요하고 처자식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치밀성과 냉혹성, 태연성은 몸서리 쳐질 정도로 상상을 뛰어넘는다. 과연 그에게 교화,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는 현재 국내에 복역 중인 사형수 중 한 명입니다. 장기수, 도대체 왜 내연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떠올린 게 일가족 살해였을까요? 이게 정말 최선이냐고요. 도저히 전 이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근데 한 가정이 완전 몰락해버렸잖아요. 장기수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대로 교도소의 장기수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이 비극이 드러나기까지 날카로운 추리와 또 끈질긴 수사로 합심해준 국가수의 대전연구소 법의관 분들 그리고 수사관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